반감기가 있고 대선이 있는 해는 그 해의 4분기 3개월 연속 모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번 4분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최악의 해인 9월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강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세가 유지되어서 그 이후에 이어서 바로 연달아 10월, 11월, 12월도 모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9월은 어떠냐? 현재 9월에 상승 중입니다. 그것도 역대 그 3번의 상승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의 전부다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쓴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예전에 그 8월 초에 5만 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졌었다가 이후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서 5만 달러 중반대 그 수준을 머물다가 이제 지난주에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 4년 만에 금리 인하죠. 를 실행하면서부터 전반적인 자산시장, 다 위험자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흐름을 타면서 현재는 6만 달러 위에 좀 중요한 여러 분기점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분기점이 몰려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비트코인이 지금 6개월 정도 횡보 약간 하락을 동반한 조정을 겪으면서 단기 투자자 평균 가격이 대략 62,000달러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50일 이동평균선, 1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그 59,000에서 한 64,000달러 사이에 모두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전부 현재 비트코인이 있는 가격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평균 가격을 벗어나는 시점부터 모멘텀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64,000달러 정도의 20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지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 그러니까 조정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죠. 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만약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하단에 있는 지지 영역들의 지지를 다시 테스트하게 될 텐데,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는 6만 달러 정도의 5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어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지탱해 준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의 그 전반적인 추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시장이 증시가 뭐 무너진다.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혼자 좋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위험자산들과 가격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의 흐름을 본다면은 뭐 크게는 선거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가 정말 올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으로 끝날 것이냐. 이 세 가지 여부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FOMC 금리 인하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시도 금리 인하 이후에 S&P가 최고점을 경신했죠. 신고가를 경신했고,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에서 6만 달러대로 올랐고, 그 다음에 금도 지금 2,600달러를 넘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위험 자산 시장에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채권 시장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금리 인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원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도 내려가야 되는데, 따라서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뭔 말이냐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왜 하락하느냐?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현금성 자산으로 치부가 되니까. 근데 안전자산이 지금 기피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자산으로 자산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연준의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위험자산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최근 10주간의 글로벌 유동성이 대략 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 이전 시점부터 이미 글로벌 유동성이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리 유동성을 움직이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미국만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주 동안 글로벌 유동성이 5%가 증가하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 첫 포문부터 2단계 금리 인하 빅컷을 해버렸어요. 그다음 앞으로도 지금 추가적인 빅컷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미 시장은 11월 FOMC에서도 똑같이 빅컷, 그러니까 추가 2단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이어서 11월에도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50%나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달 만에 금리가 1%포인트나 하락을 하는 거죠. 엄청난 속도의 금리 인하인데 그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도 이미 글로벌 유동성이 확 상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이 전 세계 유동성의 대장 역할을 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그렇게 빠르게 진행해버린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것도 대략 4년 정도에 가까운 3.7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확장과 수축 사이클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1년 정도 유동성이 수축하는 사이클을 거쳤죠. 그 다음에 2023년 초 정도부터 다시 이렇게 확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통 초기에는 그 속도가 점진적이에요. 느리다가 중후반 이후부터 급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작년 초부터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상승 기조로 올라오다가 이제부터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할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시점에 딱 맞춰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사이클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1월에 추가 인하 예고가 되어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비트코인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혹자는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 반감기가 아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유동성 확장 사이클에 맞춰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면 지금 유동성 확장 사이클도 거의 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도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동조 그 가격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유동성이 수축 사이클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상승 사이클로 전환을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을 찍은 게 2022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통화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수단, 가치 저장 수단이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이거는 금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 가격도 통화에 대한 해지, 구매력 저장 수단이 금 시가총액의 95%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전체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금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못하냐? 그거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 또 중동에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도 아직 남아있고, 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있고,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큰, 그 다음에 황금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변동성이 적은 금으로 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입니다. 둘의 기본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 성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한쪽은 안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한쪽은 아직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금값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은 결국 그 돈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후의 상승 가능성은 비트코인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가능성과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전망은 거의 동전 던지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경제학자들의 예상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연착륙 쪽에 더 무게가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골드만삭스도 그 의견치가 계속 바뀌긴 하는데 뭐 평균 20에서 25% 정도로 경기 침체를 보고 있고, 그 외 다른 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그러니까 침체가 없는 거죠. 네, 침체가 없는 쪽에 확률을 조금 더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전망이란 게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무조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시장이 내년 초까지 금리가 거의 3%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매 FOMC마다 금리 인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금리 인하 속도는 사실 현재 물가 수준만 보면은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근원 PC 물가가 2.6% 정도인데 연준이 물가 목표치로 삼는 게 2%거든요. 근데 근원 PC가 바로 그 연준이 그 물가 척도로 삼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럼 물가 목표는 2%인데 지금 2.6%예요.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떤 의중이 이 시장의 금리 인하 예측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중이 이 예상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연준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예측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은 경기 침체가 없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올 수는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전제를 그러니까 가능성에는 놓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은 가장 컸던 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죠. 그 이후에 탄생한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경기 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경기 침체를 겪어봤는데 그게 언제냐면 2020년 팬데믹 당시죠. 근데 팬데믹은 사실 비금융적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대로 된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기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힌트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2019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 사이클 전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고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조정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다가 그 조정의 하락 추세선을 깨고 상승 추세로 나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급락을 해서 거의 며칠 한 1, 2주 만에 거의 50% 폭락을 합니다. 그렇게 폭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전 세계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급격하게 풀면서 그 이후로 모든 자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는데 비트코인은 특히나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 팬데믹 저점에서부터 결국 2021년 고점을 찍을 때까지 18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그 당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ETF의 힘을 받으면서 2024년 3월에 중간 고점, 1차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19년과 똑같이 6개월 정도 횡보를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은 보통 연말이 강세인데 그 연말 강세로 들어가면은 10월, 11월, 12월에 강세장에 들어가면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고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도 또는 내년 연초 돼서 경기 침체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가격이 지난 2019년 팬데믹 당시처럼 짧은 시간에 그때만큼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연준을 비롯한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 거예요. 그럼 또 그 유동성 혜택을 제가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받는 자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유동성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또 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가격이 회복하는
지난 3차 사이클, 바로 직전 사이클에서의 그 흐름을 거의 그대로 복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전고점 영역대, 그러니까 6만 9천 달러 후반에서 7만 달러 초반대죠. 이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비트코인의 불장은 보통 이 전고점 영역대를 완전히 돌파한 이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단계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진입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아직 경기 침체의 위험이 조금 남아있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시 비트코인은 특유의 황금성으로 인해서 그 어떤 자산보다도 빠르게 가격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너무 섣부르게 진입을 마무리했다가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연말에 터졌다, 그러면은 조금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가격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시고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모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 이유라고 할 거는 없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굳이 이제 이유라고 따지자면은 증시와의 연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 시장 자체가 원래 과거부터 연말에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보통 8, 9월이 안 좋고요. 9월이 최악의 바닥을 찍은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연말로 가면서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거의 그대로예요. 비트코인이 9월에 역대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이 형성된 2013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략 올해를 제외하고는, 아직 올해는 9월이 마무리 안 됐으니까 대략 11번 정도의 역사에서 3번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8번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5% 정도로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낮은 달이 9월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9월을 마무리하고 나서부터는 증시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10월, 11월, 12월 연말로 가면서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10월이 업토버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평균 수익률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3분기가 가장 안 좋고 4분기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대선 때문에 정부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제 11월 또다시 빅컷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도 그런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연준의 수장인 파월은 정부의 입김은 절대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희한하게도 그 반감기의 해와 대선의 해가 겹쳐요. 대선도 4년마다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비트코인 탄생하고 난 이후에는 2012년, 16년, 2020년 이렇게 3번이 있었는데, 그 3번의 반감기가 있었던 해이자 동시에 대선이 있었던 해에서 4분기에 모두 상승했습니다. 근데 2012년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옛날이고 또 초기 시장이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이 제대로 형성된 건 2013년 이후이기 때문에 2016년과 2020년을 보면은 10월, 11월, 12월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고 대선이 있는 해는 그 해의 4분기 10월, 11월, 12월은 3개월 연속 모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4분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은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11년 중에 8번 하락을 하고 3번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또 희한하게도 그 9월에 상승했던 그 3번의 경우에는 모두 연속해서 10월, 11월, 12월도 다 상승했어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최악의 해인 9월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강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세가 유지되어서 그 이후에 이어서 바로 연달아 10월, 11월, 12월도 모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9월은 어떠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현재 비트코인이 9월에 상승 중입니다. 그것도 역대 그 3번의 상승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6.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대 3번의 상승은 모두 2%, 3%, 6%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올랐을 때 그래도 최악의 달인 9월에 상승을 할 정도로 강세였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모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3번의 해보다도 상승률이 더 좋을 정도로 9월이 강세입니다. 거기다가 반감기의 해와 대선의 해에는 모두 10월, 11월, 12월이 다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즉 과거의 증거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4분기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뭐 비트코인 역사가 지금 100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이게 이번에도 무조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현 집권당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기조고요. 거기에 이번에 새롭게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들어오면서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본인도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친암호화폐주의자로 완전히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행사였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1시간에 가까운 연설을 하고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샀죠. 물론 이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샀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 유력한 대선 후보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물건, 상품을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쨌든 그만큼 트럼프는 자신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단계로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민주당 정부보다는 분명 트럼프 쪽이 당선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이번에 출간하신 책의 10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상품과 장단점은 지금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특히 트럼프는 그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도적인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들이 꼭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의 그 채굴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나 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다. 또는 러시아가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이 이 암호화폐 산업, 디지털 자산 산업의 그런 리더 자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그 힘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그 집권을 하던 당시에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패권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일환으로서 미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있어서의 패권을 선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포부를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화당 측보다는 트럼프 측보다는 조금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데 또 해리스도 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대놓고 어떤 공약이나 한 것을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촬영 있기 불과 한 이틀 전 정도에 해리스가 AI나 디지털 자산 산업과 같이 새로운 혁신 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거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이란 게 다른 말로 하면 암호화폐 산업입니다. 뭐 그 외에 뭐 NFT라든지 RWA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암호화폐 산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혁신 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표명을 한 것은 기존의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게 미국이 핵심 산업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그 기조 변화는 분명히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는 바이든 때만큼은 민주당이 이제 지도부가 바뀌면은 그렇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쪽이 더 친암호화폐적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해리스 쪽이 당첨되는 게 비트코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게 있어요. 트럼프가 만약 당선될 시에 가장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관세가 부과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상품 가격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얘기죠, 다시.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돼요. 심지어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걱정을 사실 시장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 쪽이 당선이 되면은 그런 관세 부과가 없는 상태에서 반대로 기본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재정 정책을 더 많이 펼치거든요. 재정 정책을 많이 펼친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더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에 있어서 보면은 트럼프 쪽보다 해리스 쪽이 당선이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시장에는 더 반응이 좋겠지만 내년까지 조금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지정학적 이슈, 그 다음에 정치 이슈와 같은 이런 시장 외적인 이슈는 항상 시장의 단기적인 노이즈로만 작용을 했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줬던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역사가 굉장히 길죠. 이 굉장히 긴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누가 당선되든 결국 시장의 상승률은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정치적 이슈는 실제 자산시장의 가격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네, 뭐 가격은 신만이 않은 거겠지만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전제하에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대로 연착륙으로 끝나고 강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지난 전 고점이죠. 한 73,000달러 후반대를 돌파해서 10만 달러 가까운 영역대,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뭐 한 1억 3천에서 4천에 가까운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가격이 오를 때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대략 한 3개월 정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보다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의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종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네, 제가 썼던 책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이미 뭐 다 적어놨지만 그때랑 똑같은데요. 왜 똑같냐면은 사이클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이번 사이클도 사이클대로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3월에 이제 가격이 막 올랐을 때는 이번 사이클은 빠르게 올라서 빠르게 끝나는 단축 사이클이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동조를 했었는데 결국 지금 6개월 횡보하면서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난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의 완벽한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 수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 1월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가격과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이클 평균에 완전히 수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이클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사이클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도 결국 제가 이미 1년 전에 썼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와 똑같이 내년 하반기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이번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나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의 그런 여러 가지 고점 지표를 측정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지표를 보고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유효한 지표들이 유료 사이트들 등에서 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요한 고점 지표들도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이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걸 보면 되겠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떠한 그런 유료 정보도 필요 없이 이런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굉장히 신뢰성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좋은 말로 하면 소셜 지표
그다음 나쁜 말로 하면은 인간 지표죠. 가 가장 확실한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 소셜 관심도를 나타내는 뭐 유튜브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그 SNS들에서의 그 조회수나 구독자 수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를 보면 현재 대중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럴 때가 사실 투자의 가장 좋은 시점이고 이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광기에 치닫는 시점이 온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고점에 가까운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나 또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에 주목하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도 있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알트코인은 뭐 죽을 쓰고 있죠. 네, 비트코인이 지금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도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지표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60%에 육박하도록 높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이클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시장이 다운될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요. 그리고 알트코인에서는 돈이 빠지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요 알트코인들이 바닥 얼마 전 한 8월 정도에 찍었던 바닥 가격에서부터 다 어느 정도 20% 30%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8월 5일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었던 그 시점 이후로 뭐 여러 차례 가격 변동이 있었지만 그 가격보다 더 하락한 경우는 웬만한 주요 알트코인들에선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알트코인도 슬슬 바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세를 멈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6개월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과열 지표들이 다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 지표들도 과열됐던 부분이 다 해소되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과열이 모두 해소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더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과열이 해소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른 알트코인 시장의 패턴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위에 세워진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르는 타이밍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그 뒤를 이어서 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시가총액 20위권, 30위권 내에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오르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코인들이 오르는 이런 안전한 코인부터 점차적으로 위험한 코인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코인으로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순환매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 가격 움직임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아직은 알트코인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글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잠깐 깔짝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완전히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후예요. 그게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저항 영역대 6만 달러 후반대에서 7만 달러 후반대에 그 영역대를 아직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을 해야 그 시점으로부터 몇 달 뒤에 강한 알트코인 상승장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제가 1, 2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위험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 경기 침체가 오면은 비트코인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럴 위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근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손해보고 있는 그런 코인을 팔아서 다른 코인으로 조금 옮기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조언들은 제가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실질적이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번 사이클이 비트코인 사이클 자체가 내년까지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중간 조정 단계를 겪고 있는 과정이고 이 조정 단계 끝나면은 결국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면은 결국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혹시라도 뭐 돈이 더 있다면 추가적인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계속 해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권유는 아니더라도 주목해 볼 만한 알트코인은 무엇이 있나요? 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메인적인 메이저 알트코인으로서 솔라나가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활약을 하는 그런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솔라나가 상승률이 제일 좋은 코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리스크와 상승률, 수익 가능성을 모두 계산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여진다는 얘기고 지난 시즌에서는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보다도 5배 이상 더 오르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올랐어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코인이었죠. 반면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솔라나가 시가총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렇게 되면서 뭐 시가총액이 지금 수백억 달러대로 커지면서 지난 사이클의 이더리움과 비슷한 역할을 이번 사이클에서는 솔라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이제 좀 너무 많이 커진 거죠. 그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그래서 리스크와 수익률 양쪽 모두를 저울에 달고 봤을 때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가장 괜찮은 것은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이 예측이 뭐 그대로 들어맞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투자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거는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면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 가지고 계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직 알트코인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을 최소 80% 이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 이유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알트코인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전체의 평균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3배 더 올랐어요. 그냥 전체 평균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 그 뒤에 이어질 알트코인 시즌을 생각하면서 알트코인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0%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도 사이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나요? 네, 변경을 하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쪽에 비중을 많이 넣기를 권해드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면 알트코인 비중을 더 늘리되 비트코인이 그래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 안정성 면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해시레이트가 무슨 뜻인지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해시레이트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채굴한다 그러죠. 새로 신규 생산을 하는 건데 이 신규 생산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컴퓨터의 파워, 전력량 이게 해시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전력과 돈이 들어가야 하는가가 바로 해시레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해시레이트가 지금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역대 최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해시레이트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트코인에게 있어 중요한 면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많은 컴퓨터를 들여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만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해킹의 난이도도 같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적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신규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성, 해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해시레이트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64,000달러, 하나로는 8,400~500만 원 수준인데, 이게 4년 전에 63,000~4,000달러였을 때와 비교를 하자면은 가격은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해시레이트는 그때 당시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4배 이상 높아졌는데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 말이겠어요? 4년 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치보다 높았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은 가치는 4배 이상 높아졌어요. 근데 가격은 그때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이 가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채굴 비용이 증가하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유 공급업자라고 해볼게요. 근데 소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물류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냉장 보관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공급 비용이 증가해요. 그럼 그 공급 비용이 증가한 만큼 뭐가 또 같이 증가할까요? 소비자 판매 가격이 증가하겠죠. 왜냐면 내가 공급 비용으로 10,000원을 들이는데 그거를 9,000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내가 10,000원에 공급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11,000원이나 12,0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산 비용이 올라간 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7만 달러의 생산을 해. 그럼 비트코인이 6만 몇천 달러이면 당연히 판매를 하지 않겠죠. 그럼 채굴자들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공급한 사람들이에요. 비트코인은 신규 생산이 채굴을 통해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채굴자가 아니면은 신규 공급이 생산이 돼서 시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굴자들이 내가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장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공급을 다 멈추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새로운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기존에 판매하려던 사람들의 매물을 제외하면은 더 이상 매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 논리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각국의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비트코인은 원래 90% 이상, 거의 95% 가까이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었는데, 이 흐름이 이제 2020년 정도부터 여러 선물 그런 상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기관들의 비중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화된 게 언제냐고 하면은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기관 자금이 그래도 한 전체 20%는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10%는 확실히 넘는 수준으로 기관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 2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한 주체들을 보면은 거의 20% 정도가 기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관들의 자금이 지금 확실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기관들의 진입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여전히 블루오션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유입세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관들은 어떤 자산이 내가 구매 가능하게 되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대부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1월에 승인이 되었죠. 그럼 12개월에서 18개월 아직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은 아직 이 심사 기관을 끝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또 바로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객들에게 이제 공지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 자산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지금 가입하고 있는 그 펀드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할당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가장 큰 손이 블랙록인데 이 블랙록조차도 아직 자신들의 그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 다른 말로 하면 추천 포트폴리오거든요.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그 추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현물 ETF를 가장 크게 굴리는 자산 운용사의 추천 포트폴리오에도 아직 비트코인이 없어요. 그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심사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지만 블랙록은 지금 빠르면 연말, 느리면 내년 초 정도에 이 추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략 그 시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할당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말에서 내년 초쯤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올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3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 역할에 그런 가격 영향이 발생한 거의 80~90% 정도의 원인이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소규모 헤지펀드라든지 무슨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이런 곳은 그런 12개월에서 18개월의 심사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얘네들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빠르게 비트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20%가 조금 안 되는 기관들이죠. 방금 설명드린. 이런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만 하면은 얼마든지 진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기 수요죠. 그 대기 수요가 몰려 있다가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되니까 이 대기 수요가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2024년 1분기에 빠르게 현물 ETF로 순유입이 100억 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쫙 올라온 거죠. 근데 그런 이후로 3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순유입과 순유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대기 수요가 쫙 들어오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유입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 유입이 없었냐? 방금 설명드렸죠? 큰 기관들은 제대로 포트폴리오 할당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대기 수요는 1분기에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큰 기관들은 내년에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나머지 기간은 수요가 없는 이런 일종의 공동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블랙록을 시초로 해서 다른 여러 기관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할당을 시작하면은 올해 우리가 1분기에 보았던 그 ETF 러시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금 ETF 승인 사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금 ETF가 2004년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2011년 정도까지 대략 한 뭐 연수로 치면은 8년, 7, 8년이죠. 횟수로 치면 7,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해서 한 6배 정도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금 현물 ETF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금융 수요, 자본 수요는 있었지만은 들어오지 못했죠. 하지만 금 ETF가 승인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금 ETF로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대기 수요들이 모두 몰려 들어오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결국 같은 저는 역사를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4년마다 발생하는 이 반감기라고 하는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큰 거품이 형성됐다가 이 거품이 터지는 이게 바로 비트코인 사이클의 원인이거든요. 이 4년마다 발생하는 이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처럼 8년 동안 계속 오르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ETF의 효과로 인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이클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대략 1조 2천억 달러? 뭐 그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전 세계 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이 1,000조 달러 가까워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0.1%가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이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하지만 지금 금융기관들에서 비트코인을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할당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할당을 시작하면 1에서 3% 정도 비율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의 0.1% 정도밖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향후 1에서 3% 수준으로 포지션 배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현재보다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훨씬 더 커질 그런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장기적인 관점이든 단기적인 관점이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통화에 대한 해치가 자산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과 똑같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다만 금은 아날로그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했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이고 골드 2.0이고 골드의 완성판이기 때문에 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산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후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 시장에 있어서 한 20년 또는 30년 이내에 전체 자산 시장의 5% 수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자산 시장의 규모가 1000조 달러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50조 달러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보다 가격이 한 40배 정도 높아진다는 건데, 문제는 20년에서 30년 후가 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산 시장도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한 6.5에서 7%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저는 20, 30년 후의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의 100배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서가 아니라 물가가 상승이 일어나서 그때 가격으로 봤을 때. 작가님께서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놓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데 사이클을 타면서 사모을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3년 상승, 1년을 하락하는 이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사이클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이클의 시작점에 매집을 시작해서 그 사이클의 후반부에 매도를 하는, 다만 전액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량은 남겨두고 그 물량은 계속 쌓아가지만 그 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량 외에 나머지 물량은 이 사이클을 타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또는 알트코인 투자자라면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견뎌 오셨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원래 여름이 가고 쌀쌀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도 유독 지난 여름들보다 유독 더 길고 무더웠는데 그런 여름이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쌀쌀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분명 암호화폐 시장, 코인 시장에도 좋은 시기가 이제부터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